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과제물 작성의 기본입니다. 기본. 예. 여기 보시면 계획에서 제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순서가 쭉 나와 있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순서들을 보면 이렇죠. 먼저 계획을 하고, 그리고 문제 파악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작성하고, 제출하는 이 단계를 잘 거치시면 아주 훌륭한 과제를 해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음, 어떻습니까? 과제물 무엇 때문에 하죠? 아, 예, 이런 반응 좋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요. 네네. 과제물 작성 당연히 점수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힘들게 과제물을 합니까? 그냥 어떻게 공부하고 문제 풀어서 점수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이렇게 글쓰기를 통해서 과제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어떤 학습의 과정을 잠깐 되돌아볼게요.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초중등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공부의 과정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우리는 배우죠. 일단 누군가로부터 배웁니다. 배우다라는 건 학이잖아요. 배울 학자. 근데 우리는 보통 학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학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익히는 과정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암기하죠. 새로운 내용들을. 그리고 그 내용을 시험 보고 그 다음 과정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고 이 과정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암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유의미한 배움의 과정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지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암묵지라는 게 있고 형식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요즘 이제 문제들, 사회의 어떤 이슈들 중에 재작년부터 많이 이슈화가 됐던 게 뭐가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있었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시죠? 조금씩. 근데 그거를, 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말로 해보세요. 글로 써보세요 하면 딱 나옵니까? 아니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배우고 암기하고 시험 보고 까먹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내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 그게 바로 글쓰기의 과정이고 과제물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유의미한 학습이거든요. 대학원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들은 그때는 다 잘 이해가 돼요. 지금도 지금 이야기하면 막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다시 몇 년 후에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글로 쓰고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은 지식이 내면화돼서 평생 갑니다. 그런 것들이 진짜 유의미한 학습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 과제물의 과정이라는 건 이런 과정이죠. 무엇인가를 읽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글을 쓰고 다시 성찰하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지식의 배움의 과정이고 과제물을 하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제물 작성에도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계가 딱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반적인 표준화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무슨 단계죠? 자, 이 단계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강의를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세 번째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로 작성하기 단계, 마지막에 제출하기 단계가 됩니다. 딱 보면 이 단계를 쭉 거치고 나면 내가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자, 이 다섯 단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잠시. 저 다섯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자, 1, 2, 3, 4, 5단계.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몇 단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표시 잠깐 해볼까요? 네, 다른 분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소신껏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다들 맞죠? 이 다섯 단계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다섯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세 번째 단계,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건 추후에 우리가 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연구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학술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기초 과정이 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연구라는 단어만 봐도 금방 그 연구의 정의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연구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예, 리서치라고 하죠. 맞습니다. 예, 리서치예요. 연구하다. 그죠? 그러면 리서치의 뜻을 잘 살펴보세요. 리라는 거는 뭐죠? 뭔가를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서치는요. 찾아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다시 찾아보고 그것들을 재구조화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써가는 과정이 바로 리서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제물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 3단계,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 다섯 단계를 차분히 하나씩 겪어 나가면 좋은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물을 계획하는 단계인데요. 자, 과제물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일단 선생님들 지금 맞아. 한참 과제물 제출하는 기간이죠. 그렇죠? 예. 4월 23일까지 제출이니까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네요. 어떻게 과제물 많이 좀 뭐 세네 개 중에 한두 개는 다 제출하셨나요? 이 표정이 왜 그러시죠? 예, 예. 뭐 물론 우리는 그게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냐면 마감 괴물이 와야지 우리는 막 이렇게 작성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3월 17일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월 23일까지 18시까지가 정규 제출 기간인데요. 저 기간을 캘린더에 작성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 놓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어요. 저 마지막 날 4월 23일 날 막 몰려서 과제물을 제출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여유롭게 작성하시는 계획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홈페이지 로그인 하시면 나의 정보라는 게 뜨죠. 선생님들 많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나의 정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나의 학습 종합 정보가 있고 거기에 과제물 제출이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잠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까요? 예, 잠시 홈페이지 통해서 보면 다음과 같죠. 예, 나의 정보 접속하시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나의 학습 종합 정보입니다. 이제 여기는 다 아시죠? 예, 나의 학습 종합 정보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수강 교과목 정보에 여기 출석 수업이라던가 과제물이라던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이 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만 정규 제출을 이 기간 내에 하지 못했다 그러면 추가 제출 기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의 추가 제출 기간이 있는데 저건 아예
생각하지 않기라고 딱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 추가 제출 기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가 제출 기간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죠? 예,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추가 제출 기간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과제물에 대한 그 점수 같은 거와 평가는 우리는 중간 평가로 잡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제물 평가, 출석 수업 과제물이라던가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같은 유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기말 시험 과제물형과 기말 시험 결시자 추가 시험까지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머릿속에 딱 잡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에서 일단 계획을 했어요. 일단 계획할 때도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 세 과목 정도의 과제물을 제출한다고 하시면, 이 세 개의 과제물을 한꺼번에 제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주일씩 잡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들과 함께 자료를 찾고 그러다 보면 이 자료들이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제물을 일주일에 딱 잡고 계획부터 작성하기, 검토하기까지 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물을 해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 문제 파악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제가 색깔 펜으로 해놨죠? 자, 무엇, 범위, 어떻게를 찾아보시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야 명확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과제물을 제대로 잘 제출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무엇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로 쓸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게 무엇이죠? 그리고 범위, 이 내용에 대한 작성 범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범위가 되겠고요. 어떻게 쓸래? 라고 하는 것들은 이 내용과 주제를 서술어를 보면서 뭐 비교 분석해라, 어떤 감상문을 제출해라, 비판적으로 뭐 사고해서 제출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서술어의 유형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유형들을 보면서 파악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세계 역사라는 그런 과목의 과제물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과제물에서 저 세 가지를 찾아보는 연습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저 과제물의 이 문제를 읽어보고 무엇이 범위는 어떻게 라고 하는 것들을 저 문항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되 위에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을 유념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뭘 쓰라 그랬습니까?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뭘 쓰라 그랬어요? 딱 나와 있어요.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써라 라고 되는 거.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범위 나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범위는 바로 이거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이라는 범위를 명확하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이거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해라 라고 이 어떻게라는 것들을 여기에 써줬고요. 또 하나는 과제 작성 시에 지시사항,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지시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써라 라고 하는 문제 파악의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을 쓰라 그랬는지는 명확해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쓰라 그랬어요. 자, 이제 선생님들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선생님들의 과제물의 문항들을 보고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를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무엇은 명확하고 범위 한번 다시 볼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기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기사들을 찾을 때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뭐 언론 기사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많이 검색하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 이런 데에서 언론 기사들을 다 찾아볼 수 있죠. 아니면 직접 언론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사들을 참조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주제가 어마무지하게 넓어요. 그렇죠. 교육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경제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반대로 어떤 윤리학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들까지도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유의할 점, 주제를 좀 좁혀주시는 게 좋아요. 나는 교육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교육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의 언론 기사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범위를 구체화하면 할수록 써야 될 내용들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을 때도 이 범위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범주를 좀 작게 만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는 우리 학우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문제 파악하기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 어떻게, 범위, 이 세 가지죠. 무엇, 범위,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직접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1번 문제 보니까 후기 현대 철학적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시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범위를 찾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막 이제 하고 계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더 명확하네요.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리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무엇, 범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파악할 때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금 막 이렇게 말하시고 머릿속으로 아, 여기 뭘 하라고 했네, 어떻게 하라고 했네라는 게 맞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 문제는 딱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뭘 쓰라 그랬어요? 인간관의 특징을 써라. 그리고 인간관을 뭐 고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엇은 명확하고요. 2번은 뭐라 그랬어요? 인지발달 단계 이론.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 이론 같은 경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어떤 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뭐 이런 그 인간의 그 나이에 따른 인간의 발달 단계들을 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그 교육적 시사점도 써봐라고 무엇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범위 찾으셨습니까? 네, 1번 문제 나와 있어요. 후기 현대 철학적 인간 이해의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간관의 특징 그리고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을 또 비판적으로 고찰하라 그랬으니까 아, 그냥 인간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후기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 그리고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이라는 범위가 명확하게 주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범위가 없죠. 명확하게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딱 이걸 쓰고 거기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 써라 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가 남아있네요? 1번 어떻게 쓰라 그랬죠? 서술어를 찾으시면 돼요. 네, 찾으셨죠? 설명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해라. 자, 설명하라라는 건 뭐예요? 알기 쉽게 이 내용을 풀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라 라는 게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비판적으로 고찰하라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자, 비판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들? 비판적,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판적, 뭔가 삐딱한 생각, 이런 게 아니죠.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확한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시시비비를 가리다, 옳고 그름을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 종래의 과학적 인간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너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글을 써봐라 라고 하는 것들을 비판적으로 글 써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시시비비를 가르다, 옳고 그름을 가르다. 현대 사회에서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한번 글을 써보시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2번은 명확하네요. 또 설명하고 논하시오. 논하라는 건 또 뭐죠? 설명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논하라는 거는요,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해봐라. 근데 그냥 주장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주장하시오라고 하는 게 논하는 그런 논설문의 글쓰기가 되겠죠. 주장을 하되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주장하는 글, 그게 바로 논하라라는 그런 어떻게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는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거예요. 뭐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교재에도 나와 있고 참고문헌이나 어떤 자료들을 찾으면 저거는 뭐 바로 설명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본인이 자세하게 기술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죠.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8세부터 10세 뭐 이 사이에는 어떤 구체적 조작기의 단계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어떤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법칙 같은 것들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구체물을 가지고 뭐 찰흙 한 개와 또 하나의 찰흙이 있어. 이 두 개의 이게 하나하나를 합치면 몇 개가 될까? 이런 식으로. 뭐 공기 뭐 바둑돌 한 개, 또 바둑돌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물을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우님들 뭐 중간중간에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 뭐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니까 그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죠. 여기 참고문헌 같은 것들 다 참고하셔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 지시사항, 과제 작성의 지시사항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아까 세 가지 보였어요. 무엇, 범위, 어떻게를 찾아서 문제를 파악한다. 자, 이제 학우님들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제물의 무엇과 범위와 어떻게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교재 2장에 현대인의 삶과 취미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일단 딱 뭐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와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를 각각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분석해봐라 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를 계속 연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 찾으셨습니까? 뭘 쓰라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사례죠, 사례. 아, 여기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놨네요. 저게 사례 무엇이에요?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사례를 써라. 그 다음에 또 상반된 결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써라. 이거를 쓰라 그런 거예요. 뭘 쓰라 그랬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범위 명확하죠? 교재 2장의 현대인의 삶과 취미를 참고해서 써라. 그러니까 교재를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거는 사례니까 그것들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시오. 예를 찾아보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또 분석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사례가 그 사례를 찾았다면 그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가 나왔던 이유를 왜 그런지 명확하게 분석해 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문제에는 무엇, 범위, 어떻게라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과제물에 대한 문제들을 쭉 보니까 가장 많은 주제가 또 이거더라고요. 코로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중 한 문제를 골라 4천에서 7천자 분량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저 4천에서 7천자 어떻게 글 수를 파악합니까? 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글 파일을 제가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한글 파일을 하나 쭉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여기 글자 수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글 기준입니다. 한글 파일에 보시면 제일 밑에 지금 현재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7쪽, 7페이지까지 제가 작성했고요. 그리고 글자 수는 4,505글자라고 명확하게 딱 뜨네요. 그렇죠? 아, 한글 파일을 보면 내가 지금 몇 글자까지 썼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 파일에서 아래쪽에 보면 아, 이 글자 수를 볼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통 4천에서 7천 자 정도면은요, 한 4페이지 정도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폰트에 따라서 폰트의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한 4페이지 이상 정도 쓰면 아, 저 정도 4천에서 7천자 분량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볼게요. 코로나가 바꾼 나의 일상.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서술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쓰시오. 아,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나의 그 자신에 대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써라 그랬고, 이후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게 있네요. 완성된 글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라. 그리고 전체를 5개에서 7개의 단락으로 구성해라. 보통 5개에서 7개 단락이라 그러면 뭐 서론과 결론 따로 떼고 그리고 본론을 뭐 한 4개 정도, 5개 정도 해서 작성하시면 저렇게 5개에서 7개의 단락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코로나에 대한 사전적인 설명과 관련 기사 등은 가능한 이제 쓰지 말고 최소화하되 참고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 이제 직접 한번 해볼까요? 무엇, 범위, 어떻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한번 해볼까요? 아, 제가 어떤 분이 해볼까요? 그랬더니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고 안 보이시는데요.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 다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죠. 뭘 쓰라 그랬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삶의 문제. 이거를 쓰라 그랬어요. 어떻게? 범위. 범위는 어떤 범위? 2020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범위를 아주 구체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서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범위, 어떻게를 포함한다라는 이 3가지를 문제 파악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 막 돌아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단계 뭐였었죠? 계획하기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문제 파악하기 단계. 자, 이제 문제 파악하기 단계까지 넘어온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단계 어떤 단계였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단계였죠. 아, 문제 파악하기 단계. 이 단계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어떻게라는 거는요. 과제물 문제의 서술어에 따라서 출제 요구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자, 서술어를 보면 어떻게 쓰라 그랬는지 딱 보여요. 자, 한번 볼게요. 감상문을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말 그대로 어떤 책이나 영화나 공연 작품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과 자신의 느낀 점을 작성하는 거. 이게 이제 감상문 작성하라. 이제 선생님들의 문제를 보시면서 여기서 파악해 보시는 거예요. 요약해라, 정리해라. 이건 뭐죠? 주제 대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에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재가공하여서 작성하는 것. 이게 바로 요약 정리가 됩니다. 계속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설명하고 서술하고 기술하는 거. 수집한 자료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설명, 서술, 기술이고요. 논하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고 거기에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겁니다. 비판하라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주장의 옳고 그름을 검토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들이죠. 시시비비를 가리다 이것만 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 아시죠?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 이것이 비교와 대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분석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분석하라 같은 경우는 주제, 대상을 여러 개의 부분이나 요소로 나누는 거예요. 잘게 나누어서 그 요소에 따라 각 부분의 특징, 다른 요소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같은 경우는 뭘 찾아봐라? 이 문제의 서술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서 문제를 파악해 보시면 돼요. 자, 2단계까지 왔고요. 이제 3단계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 들어와서 보시면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우리 학교의 도서관,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 학교 도서관들 많이 본 화면이죠. 가장 위에는 이렇게 자료 검색하는 전자도서 검색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학습 지원 같은 경우는요.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정보 활용 교육 공지라던가 신청, 그다음에 표절 검사 프로그램 이용 안내도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도서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타대학 도서관 이용 협의 의뢰서 발급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 소장 자료들을 이 안에서 검색해서 활용하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자료 수집하기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리스라는 데예요. 리스는 국내의 학술 정보를 검색하고 상호 대차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일단 리스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자, 여기가요. 잠시만요. 예, 여기가 우리 학교의 도서관 사이트죠. 예, 도서관 웹페이지입니다. 예, 도서관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일단 이 아래쪽에 화면과 동일하게 리스라는 게 보이시죠? 자, 리스로 한번 접속해 볼까요? 자, 리스로 접속하면 본인 이름이 아닌 이렇게 떠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님이라고 뜹니다. 저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우리 학교에서 제휴를 맺고, 여기 있는 자료들이 유료 자료도 있고 무료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시면 유료 자료들을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문제 파악하기 단계에서 3개 했었잖아요. 무엇, 범위, 어떻게 였어요. 그럼 일단 그 무엇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까 했던 삐아제 인지 발달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국내 학술 논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학위 논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걸 찾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논문들을,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학위 논문들은 석사 학위 논문이나 박사 학위 논문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찾아볼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국내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는 보통 논문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적게는 10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3, 40페이지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아주 잘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목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는 거죠.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 이론에 따른 교육적 효과, 삐아제 인지발달 단계에 기초한 여러 가지가 뜨네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예,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학위 논문들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논문을 한번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떠요? 예, 원문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원문 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논문들을 직접 안에서 요거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화살표입니다. 그럼 이 PDF 파일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 일단 차례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딱 나와요. 딱 보이시죠? 삐아제의 인지발달의 이론에 대해서 기본 원리와 개념, 인지발달의 단계,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잘 정리해 놓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만 잘 정리해서 찾아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12페이지로 가볼까요? 지금 여기가 7페이지죠? 쭉 가볼게요. 12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피아제 이론의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도 이렇게 뭐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고 여기에 따라서는 뭐 나이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대한 중심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에서 자료를 찾으시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교 분석해 보시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정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유의미한 학습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들어가서 반드시 로그인한 상태에서 리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스에 있는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면은요, 항상 그때그때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재구성해서 과제물을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출처를 밝혀줘야 표절이 아닌 글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 관리하는 그런 연습들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쓴 건지, 출판 연도는 언젠지, 제목은 어떻게 됐는지, 출판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고해야 될 부분을 옮겨 적거나 생각을 요약해서 기록하는 이런 것들도 연습해 보시고요. 많이 쓰는 것들이 저는 뭐 엑셀을 주로 많이 쓰고요. 가장 뭐 대표적이고 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데이터 시트라던가 아니면 랩워크라든가 엔드노트 같은 것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아니면 뭐 요즘에 많이 웹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에버노트 같은 노트 필기 프로그램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용하셔서 나의 자료 수집한 것들을 이 과제물 하나에 따라서 나는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이것들을 작성했어요라고 하는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걸 말씀드릴게요.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 말고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근데 이 자료가 학습자 중심 플립드 러닝 수업의 적용 사례라는 논문을 가지고 참고해서 과제물을 작성했거든요. 그럼 이 논문을 제가 과제물의 맨 뒤에 참고문헌에 작성해야 돼요. 참고문헌의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도 그냥 나는 저거 학습자 중심의 플립드 러닝 수업의 적용 사례 이렇게 딱 쓰면 안 됩니다. 제목만 쓰면 안 돼요. 어떤 일정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연도도 써야 되고요. 저자도 써야 되고요. 저자가 한 명일 때, 세 명 이상일 때 다 다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쓰냐면 바로 이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걸 씁니다. 이 구글 학술 검색을 잘 사용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느낌표가 있죠. 얘가 인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느낌표를 딱 누르시면 본인이 참고한 논문을 찾으셔가지고 느낌표를 누르시면 여기 APA 형식, 물론 인문사회다 자연과학이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MLA 방식, APA 방식, ISO 690 방식들이 있는데요. 뭐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APA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써 있어요? 이지연, 김영환, 앤드 김영배, 가로 열고 연도, 그리고 제목, 어떤 학회지, 몇 권, 몇 호, 몇 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아까 뭐 한글 파일이면 한글 파일 맨 뒤에다가요. 여기에 참고 문헌이라고 작성하시고 아까 복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온 논문들을 잠시만요. 내가 가지고 온 논문들을 어떠한 참고문헌 양식에 맞게끔 해서 네 참고문들을 쭉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 아까 뭐 찾았었죠? 리스에서 자료 찾는 법. 그리고 이 자료를 찾은 것을
레퍼런스 참고문으로 넣을 때 어떻게 넣는지 여기서 검색을 해보고 여기 따옴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따옴표에서 가능하면 뭐 인문사에다 그럼 APA 방식으로 해서 3번으로 해서 복사해서 한글 파일에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면 참고문헌도 아주 명확한 표기법으로 해서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4단계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 1, 2, 3단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예,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1단계 뭐였었습니까? 예, 계획하기 단계였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하나하나 과제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계획해 보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단계 뭐였었죠? 예, 문제 파악하기 단계였어요. 문제 파악하기 단계는 세 가지를 파악하라 그랬죠? 무엇, 범위, 어떻게. 그것들을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자, 세 번째 단계 뭐였었어요? 제일 중요한 단계, 자료 수집하는 단계였습니다. 자료 수집할 때는 아까 뭐 있었죠? 리스,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하는 거. 그리고 리스에서 학위 논문이라던가 학술 논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을 명확히 찾아보는 것들. 네. 그리고 뭐 아까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들에 따른 논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참고문은 어떻게 단다? 구글 학술 검색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 학술 검색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논문을 찾아보시고 따옴표 버튼 눌러서 인용해서 레퍼런스로 가지고 온다. 자,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직접 글을 쓰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작성하기 단계,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개요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 본문을 집필하고 세 번째, 퇴고하는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아무리 자료를 다 수집했다 하더라도 바로 글을 쓰기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에 대한 글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바로 개요 작성하는 단계를 반드시 작성해 놓으셔야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개요 작성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떻게 문단을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글에 대한 어떤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뼈대를 다 만들면 그 뼈대에 맞추어서 직접 이제 글을 써나가는 집필 단계로 가고요. 그리고 다 글을 쓴다면은 퇴고의 단계로 뭐 검토할 때 전체에서 문단, 문장, 단어 수준 하나씩 한번 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아까 참고문헌 단 거 제대로 달았는지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에 표지 작성해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개요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하나 그냥 작성을 해봤는데요. 주제는 이걸로 해봤어요. 그냥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에 대한 핵심 문장, 주제문을 하나 작성해 놓습니다. 개요를 쓸 때. 저는 뭐라고 써놨나요? 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훼손함으로 환경보호에 힘써야 한다. 뭐 약간 좀 진부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런 주제문을 하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글의 뼈대, 개요를 작성합니다. 자, 1번이 서론이 되겠네요. 문제 제기합니다.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안 쓸 거야. 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래야지 이 글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론의 단계에서는 주로 뭘 쓰느냐? 목적과 필요성을 씁니다. 이 목적과 필요성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 글을 쓰는 목적과 필요성을 달아주면 서론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 여기가 바로 본론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의 실태는 어떻게 할 거야?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써보고 그리고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써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까지 쓰는 것들을 본론에서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 정리하는 결론 부분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요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장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핵심 단어 같은 것들을 써놓으면 자, 이 개요에 따라서 자, 그럼 글을 써볼까? 문제 제기하고 목적 필요성 쓰고
그리고 본론에서 뭐 실태를 쓰고 미치는 영향 쓰고 저는 방지 대책을 쭉 써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 강조하면 개요 작성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집필할 때는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저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주로 나눠지고요. 서론에서는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요. 거기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고 전체적인 계율을 제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본론에서는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시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글쓰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나의 주제를 강조하고 재진술하고 요약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번호 붙일 때는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거요. 큰 제목에는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볼까요? 로마자를 쓰고요. 로마자 1, 2, 3 이렇게 로마자 1, 2, 3으로 쓰고요. 그 안에 아라비아 숫자 1점 그리고 그 또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반가로 1, 반가로 2. 이 안에 또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면 양가로 1, 양가로 2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붙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 분량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의 작성 분량들을 가지고 옵니다. 한 5장 기준으로, 한 6장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앞에는 표지 쓰고, 목차 쓰고, 서론을 한 반 페이지 정도 씁니다. 물론 이 서론이 이쪽에 한 중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서론 내용이 길다면. 그리고 이쪽에서 오쪽까지의 아까 핵심 내용 한 1, 2, 3, 4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 쓰고, 참고문헌 쓰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작성 분량에 대한 어떤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성하기 단계에서 좀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표절하지 않기. 자, 그럼 이 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볼게요. 제가 1번부터 6번까지를 제가 동그라미를 쭉 써놨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 동료가 작성한 과제물을 빌려서 제출했다. 표절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표절이죠. 예. 두 번째,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입했다. 저런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방송대 과제물 그런 그런 사이트들도 제가 찾았는데 그런 데서 구입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그 표절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 구입하시면 그냥 빵점 처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3번. 그리고 웹페이지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과제물 작성하였다. 이것도 당연히 표절이고요. 4번 볼까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조합하여 과제물을 작성했다. 아까 뭐 리스너 이런 데 자료를 다 찾았어요. 거기서 여기서 조금 가져와서 과제물 작성했습니다. 표절인가요? 아닌가요? 표절입니다. 예, 짜집기라고 하죠. 짜깁기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작성하면 안 되고요. 5번. 이번 학기 강의 과제물로 내가 지난 학기 또는 다른 과목에서 제출했던 과제물을 제출했어요. 내가 쓴 건데 과제물이 달라. 근데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또 냈어요. 표절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것도 표절입니다. 자기 표절이라고 하죠. 예, 반드시 같은 주제의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제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6번 출처를 불분명하게 적었거나 필요한 부분의 인용도를 넣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표절이 됩니다. 여기가 나와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표절 행위들 6가지니까요. 이런 표절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표절하지 않는 법을 알려줘야죠.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저겁니다. 직접 인용하기. 직접 인용하기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 아시겠어요. 자, 이 친구는요, 한승원의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저작물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여기 잘 보시면 색깔 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따옴표. 문학 또는 학술 또는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정도로 해석하면 옳을 것이라고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고 여기 각주 표시를 했고요. 아래쪽에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찾은 자료나 논문에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쓰는데 그냥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표시해주면 표절이 아니라 나는 저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다 저렇게 직접 인용해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만약에 과제물 5페이지 중에 4페이지를 다 따옴표로 했다고 봅시다. 그거는 자기가 썼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런 따옴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의하는 부분, 어떤 그 뜻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그것들을 가지고 올 때 이런 직접 인용을 합니다. 혹은 간접 인용을 하거나 풀어서 재진술하게 되는데요. 아까 가져왔던 한승원이라고 했던 사람의 글을 쓰는 건데요. 이 풀어서 쓰기라는 것들은 간접 인용과 비슷한데요. 간접 인용도 그 한승원의 글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글을 내가 이해한 수준으로 인해서 다시 글을 쓰는 거예요. 풀어서 재진술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참고를 했어요. 근데 글은 내가 다 씁니다. 그 사람의 글을 참고해서 내가 글을 다 쓰는 거예요. 저작권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없이 완전히 새로운 표현으로 바꿨어요. 근데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풀어 쓰는 방법, 표절하지 않고 풀어서 쓰는 방법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떠한 따옴표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단, 여기 보세요.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고 반드시 뭘 써줘요? 누가 쓴 거? 한승원이 1992년에 쓴 거를 참고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한승원의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 서울의 나남출판사의 1992년도에 나온 책을 가지고 왔어요. 참고했어요. 라고 표현해 준다면 이것은 표절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 어느 정도 개요하고 집필하는 단계가 갔으면 그 다음에 퇴고해야 되겠죠. 글을 다 쓰고 나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글을 쭉 쓰고 나면 어떤 한 문단 같은 경우는 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 전체 수준에서 한번 퇴고를 해보고 제목과 소제목이 일치하는지 주제가 일관되게 쭉 펼쳐지는지 그리고 글의 구성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문단 간의 연결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단에 하나의 주제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문단 길이는 적정한지 그리고 문장 수준의 어떤 지시어, 접속어, 주술관계 이런 것들은 괜찮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단어를 표현했는지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진 않았는지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고문헌 작성법은 뭐 단행본부터 번역서, 신문기사, 학술지, 인터넷 자료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까 참고문헌 가져오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 있었죠? 예, 구글 학술 검색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지고 오시면 APA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로 참고문헌 작성법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실 때는 이런 양식들을 다 제공받으셨을 겁니다. 이 양식에 맞게끔 해주시고 가능하면 파일 용량 한 5메가 이내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출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뭐 이런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과제를 작성할 때 지시사항이 수시로 계속 변경되니까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 접속하고 계시죠?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너무 급하게 제출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어떤 빈 파일을 제출하거나 제출 교과목을 다른 교과목에다 제출하거나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내가 했던 지정 과제와 다른 유형의 과제물을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뭐 표지만 제출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다 0점 처리가 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표절하지 않기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5단계 쭉 말씀드렸어요. 계획하기, 문제 파악하기, 그다음에 작성하기, 자료 수집하기, 그다음에 작성하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검토해서 제출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었는데요. 이 단계에서 제일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다 철저하게 했다면 너무 완벽한 과제물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표를 삼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서 내가 글로 작성해 보는 단계. 처음에 말씀드렸던 머릿속에 있는 지식, 암묵지를 끄집어내는 과정, 암묵지를 형식지로 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저희 유튜브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원격교육연구소 러닝팁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여기 영상들이 쭉 들어있어요. 이렇게. 제가 방금 강의했던 내용들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계획하기, 뭐 작성하기, 뭐 그다음에 제출하기 단계, 자료 수집하기 단계가 쭉 나와 있고요. 이 안에서도요. 어떤 뭐 표절하지 않고 글쓰기 방법 제가 또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글에서 뭐 수식을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와 있고 한글의 파일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 원격교육연구소 러닝팁스에 하나하나 짧게 짧게 강의를 또 해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마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